예, 법경제학 25번째 강의 25회차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가 계약법에서 사실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간인들이 약속을 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정부가 감독하고 강제한다 뿐이지만, 사실 계약법이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라 계약법이 정말 전화번호부책 두꺼운 거, 막 뭐 경제 원론책 막 두꺼운 거 있죠, 몇백 페이지, 그런 거로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계약법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계약, 직업에서의 취직해서의 회사와 직원과의 계약, 학생과 뭐 저기 학교와의 계약,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사와 그 여행사 상품을 산 사람들의 계약 등등등등, 정말 계약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약이 많으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지금 학교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 평생 잘 살자, 나 열심히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갑자기 제가 같이 살기로 했는데, 제가 어디 제 회사에서 저보러 저기 아프리카 가서 일하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아내는 지금 서울에 직장인데 저 혼자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요? 이런 경우 우리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이프가 여기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이런 거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몇 명 낳을까요? 만약에 아기를 3명 낳았다. 뭐 전 하나지만 3명 낳으면 2명은 아내가 보고 하나는 남편이 보나요? 아니면 셋 다 아내가 보나요? 아니면 셋 다 제가 보나요?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 우리 이런 계획도 없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다행히 저는 이혼 안 했지만 이혼할 경우에 애가 둘이면 애 둘을 아내가 갖나요? 제가 갖나요? 한 명씩 갖나요? 셋이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 계약이라는 것이 정말 완벽하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한승구 교수와 아내가 이제 최 씨 부인이 결혼을 했다. 근데 뭐 아기를 하면은 월수금은 한승구 교수가 보고, 화목 토 일은 뭐 아내가 본다, 또는 그 반대로 한다. 그 대신 뭐 한승구 교수가 논문적으로 바쁜 날은 아내가 그걸 대신해주고, 대신 한 달 안에 한승구 교수가 그거를 보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둘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한 계좌에 모아 쓴다. 다만 뭐 여기서 얼마까지는 뭐 개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이혼할 경우 애가 하나면 이거는 와이프가 갖고, 둘이면 한승구 교수하고 와이프가 한 명씩 갖고, 근데 큰 애는 한승구 교수 갖고 작은 애는 와이프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야 돼요. 예, 애가 뭐 한 7, 8명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거 다 하나하나 써야 됩니다. 뭐 큰애가 남 아들일 때, 큰애가 딸일 때 뭐 다 구별해서 써야죠. 그래서 완벽한 계약을 맺는 게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 않는 한 정부가 강제해준다. 근데 한승 교수하고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겠다. 강제하려고 계약서 들여보면 계약서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뭐 집은 누가 갔나 이런 얘기도 없어요. 물탱크가 터졌다? 그 물탱크가 터져서 한승 교수가, 아니 저 컴퓨터 다 죽고 안 해요. 논문 다 날라갔어요. 이거 저기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해주네요. 저기 학교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제가 고소를 하잖아요, 학교로. 그럼 이제 정부는 계약서에 뭐가 돼? 아이고, 계약서 이거 달랑 한 페이지 쓰신 거예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들은 계약서에 너무 허접하게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해보자 이러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계약에서 써있지 않은 상황들, 물탱크의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뭐 애 하나만 알려는데 갑자기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태어나면 어떡할지, 부부가 싸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흠결, 갭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구멍이 있다, 갭이 있다, 틈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항을 개개인은, 물탱크가 터져서 컴퓨터가 나가는 것이 연세대 교수님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이런 일은 매달 생깁니다. 전국의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에서 매 달은 아니더라도 매년 물탱크가 터질 게 분명하고요. 그래갖고 그 피해를 보는 교사나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거의 매번 벌어지기 때문에 5천만 명이 있어서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계약서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약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클래스의 버릇이 계약법이면 계약법, 재산권이면 재산권 등등 이렇게 법학을 설명을 하는 척 하다가 사실은 이게 법 경제잖아요. 근데 뭐 처음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학생 때 경제학을 매년 아무리 배우고 매번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또 보면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학도로서 법을 배운다고 하지만 아직 경제학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을 한번 리뷰해 드리는데요. 지금 요번에 리뷰해 드릴 거는 금융도 관련되고 미래 불확실성과 관련된, 왜? 계약이라는 것이 미래 불확실성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뭐 더 이상 한번 계속 공부하면서 깨달아 가볼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지금 현금 1,000원을 내고 콜라 캔 하나를 샀어요. 또는 현금 콜라 캔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금을 줄 테니까 당신은 콜라를 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하고 콜라하고 동시에 교환됐죠. 동시에 교환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도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뭐 이렇게 자판기에 넣는 건 조금 자판기에 돈을 먼저 놓고 콜라를 누르기 때문에 이 자판기에 돈이 먼저 들어가고 한 10초 후에 콜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요 10초 동안 콜라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콜라 나옵니다. 콜라 나와요. 이렇게 동시에 교환하는 우리의 그 일반적인 경제 활동은 계약이 필요 없고 사람들이 여기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금 탁 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확 키 받아서 내가 새로운 자동차를 사갖고 몰고 나온다. 이거는 뭐 현금하고 자동차하고 동시에 교환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 정부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거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이거는 미래가 관련됩니다. 왜? 그 가게 입장에서는 한승우 교수가 신용카드로 사서 이 돈이 다음 달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승우 교수가 이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고 한승우 교수 갑자기 뭐 인사불성으로 막 되게 아파갖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은행의 정기예금 뭐 확실하다고 하지만 은행 망하면 어떡해요? 예, 정기예금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은행이 정기예금 할 때도 1년짜리 정기예금이다. 1년 후에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또는 1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그것부터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내 책을 빌려간다. 야, 이거 뭐 안 돌려주는 경우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중에는 콜라를 현금 주고 사는 것 같은 행위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다든지 어디다 예금을 한다든지 친구에게 뭘 빌려준다든지 내가 또 빌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거래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신용카드 경우에는 한 달 지나서 돈이 입금돼야 끝나는 거고, 친구가 내 책을 빌려간 경우에는 그 친구가 그 책을 한 달, 2달 후에 저에게 돌려줘야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 정기예금과 같은 거래는 1년 후에 그 정기예금과 이자를 내가 받아야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이렇게 현재가 아닌 미래에 종결된 거래는 항상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어요.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 또는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죠. 제가 빌려준 사람이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 때문에 사람 심리가 요동치고 우리가 패니르기라고 부르는 아주 인간의 이상한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아주 재밌는 예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만 교수가 책에 써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요. 실화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3, 40년 전에 엄마들이 했던 아기 돌보기 시스템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죠. 그래서 여기에 여성 인력도 많이 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또 아기 돌보는 기관이 잘
발전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초창기에 미국의 대부분 엄마들은 가정주부였는데 이제 워싱턴 DC에는 가정주부 아닌 엄마들이 많은 특이한 시스템이었고 아직 아기들을 돌보는 공공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품앗이식으로 했습니다. 예. A라는 엄마하고 B라는 엄마가 친구인데 A라는 엄마가 야근할 때는 자기 자식을 B에게 맡기고 B라는 엄마가 야근할 때는 A에게 맡기고 이런 방식이죠. 둘이 친하니까 서로 믿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A, B가 동시에 야근하는 날도 생기고 A가 야근하고 B는 야근이 아닌데 B가 아파요. 그러면 A는 B한테 맡기고 싶고 B는 A한테 맡기고 둘 다 못 맡아요. 그러면 아유 이거 둘로 하니까 둘 다 못 보는 날이 생기는구나.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A, B, C, D, E, F, G 한 10명이 하면 설마 10명이 다 아픈 날이 있겠어요? 예, A가 B한테 전화했더니 B는 오늘 야근이다. C 오늘 야근이다. D 오늘 아파서 못 본다. 그래봤자 A, B, C, D, E나 F 정도 가면은 나 오늘 얘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게 아기를 돌볼 수 있으려면 풀을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야심찬 엄마가 한 100명 정도를 모아서 야 우리 100명이 다 야근하는 날은 설마 없겠지. 그리고 100명이 다 야근하거나 아프거나 뭐 어디 뭐 친척이 찾아갔거나 이런 날은 없을 테니까 100명 정도 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애 맡기고 싶을 때 맡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100명으로 품앗이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100명이 되니까 서로 잘 알지는 못해요. 서로 잘 알지는 못하고 그것이 무슨 위험이 있냐 하면 A하고 B가 있는데 맨날 A가 B한테 애만 맡기고 B 얘기는 안 맡아주고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알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선물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A가 또 B를 맡아주고 해서 얌체짓을 못합니다. 즉 A가 맡기기만 하고 B 애를 안 맡아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품앗이 시스템이 금방 붕괴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명이 하면 이걸 누가 챙기기 전에 A는 맨날 B, C, D, E, F 했고 나머지 99명한테 맡기는데 다른 사람이 A한테 아유 애 좀 B 저기 뭐 한 P쯤 되는 엄마가 P가 A한테 우리 애 좀 맡아주실래요? 저 오늘 너무 바빠요. Q가 맡아주실래요? 저 오늘 아파요. 근데 이 P나 Q는 또 A가 못 맡으면 B한테 맡기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엄마들 중에 얌체 같은 엄마가 애 맡기기만 하고 하나도 안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 시스템 붕괴되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또 다른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쿠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쿠폰 시스템 뭐냐면 쿠폰을 각각 갖고 있다가 자기가 애를 맡길 때 쿠폰 한 장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A가 C한테 맡길 때 A는 애도 맡기면서 그날 저녁에 쿠폰 하나를 C에게 줍니다. 쿠폰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쿠폰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쿠폰을 A가 3장 갖고 있는데 하나 썼다. 그러면 2장밖에 안 남고요. 또 하나 썼다. 또 하나 썼다. 3번 맡기면 애를 더 이상 못 맡겨요. 그럼 어떡합니까? A가 그 다음에는 C나 D나 E의 아기를 맡아줘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를 보내면서 쿠폰을 주기 때문에 그 A가 아기를 맡기고 싶으면 자기도 때로는 아기를 맡아서 쿠폰을 축적해 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폰 시스템 자체가 얌체 방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기만 하고 맡지 않으면 쿠폰이 곧 동이 나서 다시는 맡길 수 없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엄마들이 머리 잘 썼죠. 그 풀을 늘려서 누군가 맡아줄 사람이 항상 있게 하고 얌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걸 체크할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상하다 이 엄마 그러지 않고 쿠폰을 하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조 쿠폰을 만들지 않는 이상. 처음에 이 시스템을 실제로 할 때 한 5개쯤 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 기가 막힌 쿠폰 아이디어와 100명의 엄마로 풀을 만든 이 시스템이 바로 붕괴해서 아무도 애를 맡기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같이 보시죠. 쿠폰을 5개 주고 시작했는데 첫날 한 100명의 엄마 중에서 10명이 아이를 맡겼다고 해요. 그날 야근이 있어서. 야근이 없는 엄마 90명이 오늘 첫날인데 나도 한번 아이를 좀 맡아서 쿠폰 5개 약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무슨 회사 일로 출장 가면은 한 일주일씩 갈 수도 있으니까
쿠폰을 5개라는 한 10개는 내가 쟁겨놓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쿠폰 좀 제가 벌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신청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0명이 아이를 맡기고 90명이 맡겠다고 그러면 10명에 맡긴 엄마는 금방 아이를 누가 맡아가요. 90명 중에 10명이 맡았죠. 근데 90명 중에 80명은 아이를 맡고자 했으나 맡지 못해요. 웅성웅성. 아니 90명이 신청했는데 10명밖에 못 맡고 80명은 아기를 못 맡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내가 뭐 월요일날 아기 맡기고 화요일날 쓰고 수요일날 아기 맡기고 이러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기 맡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월요일날 아이 맡겠어요? 9명 중에 8명은 못 맡아요. 수요일날 맡겠어요? 아니 이거 내가 쓰기만 하고 내가 한 9번쯤 맡겠다고 해야 한 번 정도 자기가 쿠폰을 벌 수 있는구나. 쿠폰이 내가 원한다고 바로 그날 되는 게 아닌구나라는 걸 모두 느낀 거예요. 쿠폰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반면에 10명의 아이를 맡긴 엄마는 그냥 5개가 금방 4개가 됐는데 아니 그럼 이거 다시 5개로 하려면 그럼 내가 9번이나 신청해야 될까 말까란 말이야. 운이 없으면 10번, 20번 해도 쿠폰을 못 얻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쿠폰만 오늘 괜히 쿠폰을 이거 썼네. 나 오늘 괜히 야근했네. 이렇게 됨으로써 쿠폰이 쓰기는 쉽지만 얻기는 힘든 아주 귀한 거다. 이거 쿠폰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빨리빨리 쿠폰을 우리가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되니까 맡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100명이 다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된 거죠. 왜? 아무도 못 맡았어요. 100명이 다 맡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쿠폰이 첫날은 9번 하면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번 해도 한 번도 못 받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쿠폰은 이제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맡겠다고만 하고 그 다음엔 아예 쿠폰을 안 쓰게 됩니다. 쿠폰을 안 쓴다는 거는 아기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맡아주거나 엄마가 맡아주거나 이러지 이 쿠폰 이거 썼다가 큰일 나겠네 라고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전엔 아름아름으로 2-3명이 하던 아기 맡기기조차 이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고 100명이 하는 쿠폰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아기를 아무도 안 맡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쿠폰이라고 사실은 그냥 우리 종이 쪼가리인데 이런 아기 맡기기를 편리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지만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잘 진행되던 실물 경제, 아기를 맡기는 이 실물 경제가 붕괴됐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 쿠폰은 우리 화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거래에서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물 교환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화폐를 잘못하면 멀쩡하던 물물 교환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페즈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이 화폐를 많이 찍고 덜 찍고에 따라서 경제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날 수도 있고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종이 쪼가리 때문에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쿠폰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쿠폰을 하나 쓰고 나중에 그 쿠폰을 벌 수 있다라는 지금과 미래가 연결된 건데 이 지금과 미래가 연결됐을 때 쿠폰이 얻기 쉬운 거다. 쿠폰이 얻기 어려운 거다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 그 예측에 따른 사람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쿠폰 5개를 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쿠폰이 정말 쓰기는 쉬운데 얻기가 어렵다라고 예측이 확 몰리면서 그리고 예측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90명 중에 10명을 맡았던 것이 100명 중에 1명도 못하게 된 이유가 이런 예측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측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고 악화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쿠폰 쓰면 안 되겠다라고 패닉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와 관련된 것들은 사람들의 예측이 미래를 바꾸고 그 바꿔진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더 패닉해서 이런 악순환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쿠폰을 한 10장씩 더 줬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15장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첫날 10명이 맡겼고요.
그런데 15장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오늘 막 애를 맡을 수는 있는데 몸이 뭐 찌뿌둥하고 좀 뭐 오늘 좀 그렇게 막 피곤한데 내가 해야 되나? 지금 쿠폰이 15장이나 있으니까 나 넉넉한데 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이 안 맞고 어림짐작으로 대충 열 몇 명이 맞겠다고 해서 이제는 맡기는 사람과 맡겠다는 사람 숫자가 비슷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쿠폰을 넉넉하게, 쿠폰이 원래 처음 너무 조금 준 거예요. 조금 주니까 사람들이 쿠폰을 더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90명이고 쿠폰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이라서 그때부터 일이 글러진 건데, 쿠폰을 넉넉하게 주니까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나 오늘 야근 없지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애를 맡기고 싶다 이런 엄마도 생기고, 내가 오늘 애를 맡을 수도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맡고 싶다 이런 엄마도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쿠폰을 막 50장씩 주면 어떡할까요? 아무도 안 맡아요. 왜냐면 쿠폰 50개면 앞으로 1년도 쓰겠네. 내가 뭐 애들 그렇게 맡기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도 맡겠다는 사람 없고 맡기겠다는 사람만 있죠. 그럼 이 쿠폰이 종이 조각이더라. 이건 뭐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애써서 쿠폰을 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 맡기려고 해도 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뭐 이 쿠폰을 내가 더 벌어봤자 지금 있는 50개를 내가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쿠폰 줄게 애 주세요. 그래서 쿠폰 뭐 2개 줄게 3개 줄게 막 이러겠죠. 그래도 아무도 안 맡아줘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쿠폰을 더 얻을 이유가 없어요. 왜? 쿠폰을 얻어갖고 나중에 애를 맡기려고 그러는데 지금 애를 아무도 안 맡아주거든요. 쿠폰을 줘도.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통화량이 너무 많아도 경제가 망가지고 너무 적어도 망가진다 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그것이 크루그만 노벨상 수상자가 이 쿠폰 시스템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심리입니다. 금융은 심리. 불확실한 미래는 사람들을 패닉시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짓말, 불신, 약속을 어기면 불신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중지되고. 근데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조차 벌써 미래에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콜라 드릴게요 라고 돈만 받고 콜라 안 주면 바로 들통나잖아요. 콜라 제가 분명히 내일까지 집에 갖다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하고 안 갖다 줘야 거짓말이 통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 이것이 그래서 계약이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계약법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짓말, 불신, 그래서 미래 거래가 영향받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약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쪽에서는 중앙은행이 이제 독립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정치가한테 맡기면 정치가는 쿠폰을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조금 발행할 수도 있고 아마 더 많이 발행하겠죠. 선심성으로. 내가 여기 아기 돌보는 이 모임의 회장이 되면 제가 쿠폰을 10장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애를 더 맡길 수 있으니까 자기 노력 없이. 그렇죠? 10번을 애기를 누굴 맡아줘야 쿠폰 10장이 생기는데 그걸 공짜로 준다니까. 그렇지만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쿠폰이 점점 종이 조각이 돼서 아무도 맡기지 못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통화량을 얼마나 벌지 결정하면 이런 쿠폰을 너무 마구잡이로 발행해서 쿠폰 시스템이 우리를 붕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독립적이고 학자적이고 정치가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중앙은행에서 이것들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투표일이 다가갔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쿠폰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처벌하고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여기 T자 오타인 것 같네요. 거래 중지는 거래 활성화로 이렇게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금융을 담당하는 그 경제학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법경제학에서는 계약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얻은 그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법경제학으로 돌아가서 계약법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5번째 강의였습니다.